경북대학교 병원 소아과의 조민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신증후군이란 무엇인가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신증후군이 과연 이제 많은 보호자께서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신증후군은 콩팥에 토리에 이상이 있어 혈액 속의 단백질이 오줌 속으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해가 잘 되시도록 도와드리고 위키백과에도 보면 뭐 인체 기관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증후군은 말 그대로 심장, 이제 소변을 만드는 장기인 신장과 여기에 증후군이라는 단어의 합성을 하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장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은 어린아이 주먹보다 약간 작고 척추동물에 있는 통 형태의 배설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복부의 등 쪽에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장기고 주된 역할은 피 속에서 요소와 같은 대사산물과 미네랄을 여과하여 물과 함께 오줌으로 배출해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라는 한문 단어를 보면 콩팥 신자와 오장장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콩팥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이 훨씬 더 이 장기를 잘 설명해 주는 장기라 이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콩팥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콩 모양을 가지고 실제 색상은 팥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장기다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간혹 예전에 또 몇 번 겪었던 참 황당한 일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소아신장 클리닉이라고 병원에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애가 키가 작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신장은 다른 신장, 몸 신자의 길장자를 써서 신장이고 이런 분들은 소아 내분비 파트로 진료를 가시도록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신장이라는 단어에 이제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통성 있는 일련의 병적 징후를 나타내는 용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의 모임, 어떤 질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특이적인 증상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증후군은 심한 단백뇨, 그리고 저알부민 혈증, 그리고 전신 부종, 고지혈증 같은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이제 아울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증후군이란 신장병으로 인해서 심한 단백뇨와 저알부민 혈증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전신부종, 고지질 혈증이 나타나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52년도에 영국에서 신증후군 애들을 스테로이드로 6명의 환자를 치료했다는 그런 이제 저널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들 7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병이지만 이제 치료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신증후군의 발생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10만 명당 한 2명에서 4명 정도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병 환자의 90%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1차성 특발성 신증후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 특발성 1차성 신증후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전신질환, 루푸스 같은 이런 전신질환에서 2차성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발병 연령은 주로 2세에서 6세 사이에 어린 연령의 소아에서 흔하고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과는 이제 이후에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초기에 투여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도가 예후 결정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첫 발병 시에 스테로이드를 4주 이상 투여해도 듣지 않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 환자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치료도 어렵습니다마는 20% 이상이 말기 신장병으로 진행하는 그런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90%의 환자는 스테로이드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에 반응하는 이제 90%의 환자들도 이제 세 개의 어떤 증상 반응군으로 이제 치료 반응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경우가 첫 번째 발병 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한 30% 정도 됩니다. 재발은 하긴 하지만 한 3-4번 정도 재발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한 1-20%.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는 동안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가 감량하거나 중단했을 때 자꾸 재발하고, 그 재발 빈도가 1 년에 4번 이상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스테로이드 의존형 혹은 빈발 재발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강의의 주된 이제 관심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결국 스테로이드 의존성 혹은 빈발 재발형 환자들의 치료를 어떻게 하고 일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증후군에서 단백뇨는 왜 생기는가?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증후군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 전신 부종은 또 왜 생기는가? 세 번째는 신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그 외 전신 부종이나 이런 증상 말고 또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증후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완해됐습니다, 재발됐습니다, 의존성입니다, 저항성입니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생소한 단어들도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증후군에서 단백뇨는 왜 생기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2개가 있습니다. 콩팥은 저는 보호자께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다. 정수기 안에 보면 필터가 들어 있다고 이제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콩팥도 실제로 그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네프론이라는 작은 필터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콩팥 한쪽에 많게는 한 8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이 구성되어 있고, 이 작은 필터들이 정수기의 큰 필터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네프론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구체라는 혈관 덩어리가 기본적인 필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구체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실사자의 공구자, 그러니까 실타래처럼 얽혀진 공 모양의 이제 이제 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사구체를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아주 확대를 해보면 하나의 혈관이 뭉쳐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 사구체 속을 떠돌다가 이제 깨끗해진 노폐물은 사구체 바깥쪽으로 소변의 형태로 빠져나가고, 깨끗해진 소변은 다시 체내로 흡수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런 사구체가 콩팥의 기본적인 필터 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구체를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 단면은 쉽게 혈액이 흐르는 혈관과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 막, 기저막이라고 부르는 막이 있고, 이 필터를 지나가면서 이제 저희 몸에 있는 잉여의 수분 그리고 노폐물, 요독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필터는 체내에 있는 단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부민이라는 단백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이라는 것은 내 몸에 항상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구체 기저막을 기준으로 해서 알부민은 혈액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이렇게 사구체 필터되는 이제 빠져나가는 소변은 알부민을 아주 극소량만 포함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구체의 구조 성분 중에 여기 보시면 막 위에 이렇게 족돌기라는 이런 긴 구조물들이 아주 모양이
가지런하게 배치되어 있는 정상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증후군 환자들의 재발 상태에서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면 사구체 기점막 위에 있는 족돌기들이 거의 모양이 이제 파괴돼서 구조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체내에 있어야 되는 알부민이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상황이 신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이제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온다, 단백뇨가 나온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알부민이 나온다. 뭐 이런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단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알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신증후군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는 단백뇨는 알부민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질환에 따라서는 단백의 종류가 다른 종류의 단백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알부민뇨는 그냥 단백뇨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 알부민이 체내에서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몸속에 알부민의 레벨은 떨어지는 저알부민 혈증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 애는 자꾸 부을까? 전신 부종은 왜 생기느냐 하는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알부민이라는 것은 결국 혈액 안에서 적혈구도, 백혈구도 결국 필터에서 막혀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위치를 하고 그 필터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알부민이 가지는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내에 있을 때는 알부민 주변에 많은 수분기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체내의 수분의 함량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동안에 혈관 안쪽과 바깥쪽의 수분의 양은 어찌 보면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흐르면서 수분의 이동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신증후군이 발생되어서 소변으로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결국 혈관 안쪽의 수분은 알부민이 부족하니까 자꾸 혈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비정상적인 삼투 현상이 생기고 되고, 그렇게 되면 혈관 안쪽은 오히려 혈액량이 줄어드는 저혈압이 생기고 빈맥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혈관 바깥쪽은 불필요하게 많은 수분이 채이니까 부종이라든지 복강 내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 때문에 결국 전신 부종은 저알부민 혈증 때문에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애들 재발되었을 때 혹은 초기 발병했을 때 얼굴이 많이 붓고, 남자애들 같으면 고환 쪽에도 이렇게 퉁퉁 부어오고 전형적인 함유 부종의 형태를 띠는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체내에 혈액 안에 알부민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수분의 혈관 바깥쪽으로의 이동이 이런 증상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은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것을 재발의 하나의 소견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소변 안에서 알부민의 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이제 소변이 물로서 가지는 표면 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소변 표면에 거품이 형성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애가 붓거나 혹은 소변에 거품이 증가된다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거품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단백뇨를 보이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뇌에 또 많은 양의 이제 물이 이런 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애가 부어 보이고 체내에 이제 수분의 양이 오히려 많아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물이 있어야 하는 혈관 안에는 오히려 탈수 상황이 되고 물이 없어야 되는 혈관 바깥쪽에 이렇게 수분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실제로 재발되었을 때 이제 심장 사진을 찍어보면 심장이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더 작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내에 이제 순환하고 있는 혈액의 양은 감소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그 외 증상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알부민 혈증 때문에 전신 부종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와 수반해서 급성 저혈량 위기, 감염, 혈전증, 고지질 혈증 등의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급성 저혈량 위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부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유 특성이 알부민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많은 수분을 혈관 밖으로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이 환자는 심한 탈수, 출혈과 같은 그런 환자들과 유사한 형태의 급성 저혈량 위기를 보이게 됩니다. 맥박수가 빨라지고 혈액순환은 좋지 않게 되고 특히 위장관계의 혈액순환이 더 나빠져서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혈량의 위기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단순 수액만 투여해서 회복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부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액 투여는 결국 혈관 바깥쪽으로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보내는 효과적인 이제 혈액순환을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 알부민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은 이제 부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음료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 단순하게 알부민 주사나 이런 충분한 혈액순환의 회복 없이 음료제 단독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저혈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음료제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이제 의료진들은 않고 있고 반드시 알부민 투여 직후나 알부민을 이제 주사하는 동안에 음료제를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부민 주사의 경우에도 실제로 알부민을 투여하고 나면 신증후군이 재발된 상태에서는 그 알부민이 체내에 12시간 이상 거의 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가게 되죠. 물론 그 사이에 혈액순환은 회복되었겠지만 알부민이 체내에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투여하는 것이 맞고 너무 많은 또 알부민의 투여는 장기적으로 보면 콩팥의 어떤 병리적인 어떤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한 적응증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 위험이 증가됩니다. 신증후군 환자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염이 증가되겠지만 일단은 다양한 그 감염,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에 관계되는 그런 세포들, 그런 단백질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감염에 대해서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복강 내에 복수가 차 있는 이런 상황들,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이제 균이 발생되기 아주 좋은 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가 차 있는 이런 경우에 또 복막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또 이런 환자들의 치료로 면역 억제제가 투여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에서 감염의 위험도가 이제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아과 가시면 이런 예방접종표를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에 보시면 작은 글자로 그 밑에 줄에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아 리스트 중에 신증후군 환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다른 균에 대해서도 감염이 물론 증가되지만 폐렴구균에 대한 어떤 감염이 신증후군이 발병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태어나고 보통 저희들이 2, 4, 6개월 이제 나중에 추가 접종도 하게 되지만 폐렴구균 백신은 예전에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아기들 어릴 때 2세 이전에 투여하는 폐렴구균 백신은 전부 단백결합 백신입니다. 프리베나라는 단백결합 백신을 일반적으로 투여를 하는데요. 단백결합 백신은 항체 생성이 어린 연령에서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해당되는 폐렴구균의 다양한 종류 중에 일부만 커버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세가 지나서 맞을 수 있는 다당질 백신의 경우에는 항체 생성은 어린 연령에서는 안 되지만 좀 더 많은 폐렴구균의 R형까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어릴 때 폐렴 구근 백신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신증후군이 발병했을 때 가당질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당질 백신도 만약에 지금 재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많은 용량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로 추천되지 않겠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감량을 거의 해서 끊었거나, 그리고 이제 재발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금 진료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외래에서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이런 추가 접종을 자꾸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추가 접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합병증의 위험으로 혈전증이 잘 생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이 혈관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면서 혈액은 농축돼서 좀 뻑뻑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혈액응고를 예방하는 그런 인자들도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혈액응고 인자의 응고를 또 촉진하는 그런 인자들은 또 간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이제 주의할 것은 신증후군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혈액 검사를 위해서 이제 정맥 체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맥은 체열되고 혹시나 혈전이 생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동맥 체열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혈전으로 인해서 그 말단 부위에 괴사가 발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경우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런 신증후군 환자들에서 동맥 체열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질 혈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뇨가 있으면 결국에는 체내에 부족한 단백을 재생하려는 노력을 간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에서 이러한 재생하고자 하는 단백의 양상이 대부분 다 지질 단백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신증후군 환자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저 LDL이라 하나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LDL이 급격하게 재발되는 상황에서는 증가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라면 흔히 이제 이런 고지질 혈증의 치료제인 스타틴과 같은 이런 약제들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일반적으로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이런 의존성 환자들이나 빈발 재발형 환자들에게서 고지질 혈증의 치료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질 혈증은 재발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관해가 유도되면 다시 콜레스테롤 레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타틴과 같은 약제가 또한 10살, 12살 미만의 소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약제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지질 혈증에 대한 치료는 같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드물게 나이가 많고 특히 스테로이드 저항성으로 계속되는 단백뇨 고지질 혈증을 보이는 환자들이라면 의료진들이 항상 스타틴과 같은 이런 고지질 혈증 치료제를 같이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소아에서 재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관해 상태라면 굳이 투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증후군에서 사용되는 의학 용어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해되었다, 재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칙상 관해는 스틱 검사상에 음성 혹은 이제 트레이스라고 부르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이 3일 이상 유지되어야 돼요. 간혹 하루에 딱 하루만 음성 보였다 그 다음 날 다시 양성으로 보이는 검사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관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일 이상 관해가 유지될 때, 지금 상황이 스틱 검사에 유지될 때를 저희가 관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발이라는 것도 스틱 검사상에 단백뇨가 3 플러스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감기가 들거나 해서
이제 단백이 2 플러스 정도가 하루 이틀 나오다가 딱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재발을 정의할 때는 스틱 검사상 3 플러스 이상이 3일 이상 나올 때 저는 그때 보통 이제 보호자들께 3일 이상 3 플러스 이상이 나오면 재발로 보고 병원을 방문하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과 관해는 조금 다른 이제 요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간혹은 2 플러스 정도인데 일 주일 이상 계속 가는 그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인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재발에 준해서 치료를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 관찰 기간이 조금 더 길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시는 이 흔히 검사하실 수 있는 소변 스틱 검사기인데요. 여기 제일 윗줄에 단백을 보는 칸이 있고, 단백이 없을 때는 이제 노란색에 가깝다가 단백이 함유가 이제 단백 농도가 증가되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그런 스틱 검사지 흔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 상자에서 팔지는 않고요. 약국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다든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많은 이제 스틱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유통기한에 맞게 구입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약을 줄일 때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동안 혹은 끊었을 때 혹은 감기기가 있거나 애가 부어 보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에 거품이 날 때, 이럴 때 꼭 집에서 스틱 검사를 해 보시길 권고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3 플러스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재발로 확인하고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인데요. 빈발 재발형, 스테로이드 의존형. 사실은 저희들이 치료하다 보면 가장 이제 애를 먹는 그런 친구들. 빈발 재발형은 이제 정의하기를 6개월 내에 보통 2번 이상을 재발하거나 1년 이내에 4번 이상 재발하는 상황이 되면 이 친구는 빈발 재발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스테로이드 의존형은 스테로이드 감량을 하는 중에 혹은 중단을 하고 2주 내에 재발하는 경우를 스테로이드 의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상황이 환자가 확인이 되면 계속되는 재발 호전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실은 끊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서, 또한 이제 이후 강의에서도 들으시겠지만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 등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도록, 재발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2차 면역 억제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 2차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명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신증후군을 진단받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스테로이드의 반응성 신증후군이다, 저항성이다라고 정의를 할 때 보통 저희가 4주 기준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매일 투여하는 경우에는 관해가 1주일에서 2주 사이에 일반적으로 관해가 유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주 내에 반응이 대부분 오게 돼 있고, 이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이라고 해서 일단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4주간의 스테로이드 매일요법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가 완전 관해를 유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 전체의 10% 정도 되는 환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후에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이라고 해서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방법, 그리고 신장 조직 검사, 그리고 다른 2차 추가 면역 억제제의 고려, 이러한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 조직 검사를 언제 하느냐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 화면을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신장 조직 검사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증후군 환자에게서 신장 조직 검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미세 변화형 국소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막증식성 신염, 막성 메산지움 증식성, 다양한 형태로 보입니다만은 모든 이제 소아 신증후군에서 가장 흔한 조직 검사 형태는 미세 변화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세 변화형이 예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가장 흔하게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장 조직 검사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신장 조직 검사를 행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세 변화형 같지 않은 다른 병리 소견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친구들, 유관적인 혈류가 동반되어 있거나 병원에 왔는데 혈압이 높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이거나 혈액 내에 보체라는 감염 컨트롤하는 그런 단백 성분이 떨어져 있거나 스테로이드 저항성인 경우라면 이런 환자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세 변화형 아닌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장 조직 검사를 하셨다면 아마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국제 신장 기구에서 신증후군 환자가 발생되면 이러한 순서도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2살 넘은 애가 오거나 다른 동반 증상이나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어떤 유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조직 검사,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될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12세 미만이고 다른 동반 증상이 없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거라서 일단은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먼저 투여합니다.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을 때 반응의 기간을 4에서 6주간 일단은 매일요법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저희들 지금 진행하는 전향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4에서 4주간을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6주간 투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기회에 같이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4에서 6주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미세 변화형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유전자 검사 혹은 조직 검사, 2차 면역 억제제 등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4주 이내에 완전 관해가 획득되었다면 4주에서 6주간 매일요법 그리고 추가적인 4에서 6주간 격일요법으로 스테로이드를 지속하게 되고 끊게 됩니다. 그 이후에 환자가 보이는 재발 양상에 따라서 이 친구는 빈발 재발형이거나 스테로이드 의존형의 패턴을 보인다면 2차 면역 억제제가 고려돼야 되겠지만 아주 뜨문뜨문 혹은 재발이 거의 없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스테로이드 단독요법으로 일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증후군이라는 병은 아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신장병으로 인해서 심한 단백뇨와 저알부민 혈증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전신부종, 고지질 혈증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증후군은 콩팥, 사구체, 거름막의 기능 이상으로 단백뇨, 알부민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알부민이 빠져나가니 체내에 저알부민 혈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종, 복수, 급성 저혈량 위기, 혈전증 등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신증후군 환자는 면역 기능이 감소되어 감염에 걸리기 쉬우므로 특히 폐렴구균의 추가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신증후군 환자에서 신장 조직 검사는 일반적으로 미세 변화형과 다른 증상의 양상을 보일 때 시행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증후군의 치료에서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치료제임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2차 면역 억제제들을 투여하면서 스테로이드의 의존도, 스테로이드의 투여량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